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영 국어학원의 김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비고일 마지막 수업으로 형성평가가 예정되어 있던 수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형성평가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문제가 조금 많아요. 55문제 정도 되는데 그 55문제를 먼저 모두 푸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추천이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다운받으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번부터 55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제가 풀이를 해드리진 않고요. 문제 유형을 봐서 여러분과 함께 꼭 풀어야 한다라는 문제만 같이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강의에서 풀이를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틀린 문제 혹은 아리까리 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학원에 와서 멘토 시간에 개별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문학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비문학 지문은 2지문이 들어있는데 비문학 지문 2지문을 다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2개의 비문학 지문을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강의는 문법과 문학을 위주로 강의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학부터 봅시다. 일단은 1, 2번은 여러분 같이 푸시면 되겠고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 이거 글씨 잘 보이나요? 3번 같은 경우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3번에 기억에서 미음을 봤더니 이게 뭐냐면 제망매가였었거든요. 제망매가에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법이 나오는데 제망매가 뭐였죠? 갈래는 향가였죠. 향가. 몇 구체 향가? 10줄, 19채 향가였었고요. 이 제망매가가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된 이유는 향가라는 특이한 어떤 갈래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향가 중에서도 비유법이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해서의 나예요. 그러면은 기억의 나는 누구다? 나는 간다. 죽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금? 누이죠, 누이. 나 이제 갈게, 잘 있어.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은 누이니까 나는 간다 해서 나는 누이가 되겠죠. 니은은 이른 바람이야. 니은은 이른 바람. 이른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누이가 어떻게 했다? 요절했다라고 설명했었고요. 요절이 뭐죠? 일찍 죽는 거. 생각보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 거겠죠. 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 바람에 떨어지는 잎 역시 누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거 모르는구나. 한 가지는 뭐? 한 부모. 하나의 나뭇가지에 몇 개의 나뭇잎이 열리나요? 굉장히 많은 나뭇잎이 열리죠. 그래서 하나의 가지는 한 부모, 같은 부모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열린 여러 가지 나뭇잎이 자식들, 형제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미음은 미타철에서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해서의 나예요. 여기서의 나는 화자가 되겠죠, 화자. 자, 기억에서 미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은 이별의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기억은 누이 맞죠? 니은 갑작스레 찾아온 누이의 요절을 의미한다. 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디귿 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 뭐 떨어지는 잎, 누이가 어떻게 된 거? 세상을 마감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 4번 리을은 한 동기간으로, 여기서의 동기라는 것은 여러분 형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연관계를 나타내면서 육친, 가족이죠, 가족. 이른 슬픔에 대한 무상감으로 화자의 심정을 고조시킨다. 자, 여기서 핵심은 동기간의 육친이라는 이런 관계를 잘 표현했는가인 것인데 맞게 설명이 됐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는 화자. 일단은 미음이 화자인 것은 맞는데 이 앞에 설명이 틀렸죠? 슬퍼가 아니죠. 왜냐하면 화자가 누이를 어디서 기다리겠냐고 했냐면 미타찰이라는 곳에서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이 미타찰이 어느 곳이었냐 하면은 불교의 극락세계죠. 극락세계.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기다려 이거거든요.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는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나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미타찰, 불교의 극락세계를 언급하면서 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슬픔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나오면은 와이씨 이거 뭐야 완전 짜증난다 라고 할 만한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서경별곡, 서경별곡이 아니라 청산별곡이죠.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왜 여러분이 공부할 게 많냐 하면은 고려 가요 같은 경우에는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이라는 얘기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화자 역시 작품 내에서 말하는 화자 역시 여러 가지 계층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품에 만약에 해석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해석을 좀 앞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4번 이죠. 5번이네요. 5번. 나의 화자와 관련하여서 시효의 의미를 정리하였을 때 빈칸에 각각 들어갈 의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별고 고려가여였고요. 고려시대 때에는 내후 외환,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뭐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이제 힘든 삶을 살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화자를 이 작품에서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째는 유랑하는 농민. 유랑하는 농민이 청산에 가서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세 번째 연.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인문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가 3년인데, 이 세 번째 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단어는 가던 새와 인문은 장글이었죠. 이 가던 새 같은 경우 유랑하는 농민이다라고 한다면은 가던 새를 갈던 밭, 갈던 사례라고 해서 사례가 옛말로 이제 밭이란 뜻이었기 때문에 가던 새를 갈던 밭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인묻은 장글은 밭을 뭘로 갈 거예요? 쟁기로 갈겠죠. 쟁기. 그러니까 농기구인데 인묻은 이끼무등이에요. 이끼무등. 얘가 농민인데 농사꾼이 밭에서 농사를 안 짓고 지금 청산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에서 밭을 안 가니까 쟁기에 지금 이끼가 생긴 거죠. 그거를 들고 산 위에서 이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얘가 이제 산 위에서 쟁기를 딱 들고 지금 산에서 밭을 못 가니까 옛날에 살았던 이 밭을 쭉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다면은 얘가 청산에서 옛날 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미련의 정서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야 돼요. 이런 해석은 굉장히 내신에서 중요한 해석이에요. 자, 실현한 여인 이렇게 해석했을 경우에는 갈던 새를 갈던 사례의 준말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로 날아가는 새로 해석을 하는 경우죠. 얘가 날아가는 새예요. 그러면은 뭐죠? 떠나간 님의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가던 새는 비유적으로 떠난 이임을 비유할 수 있겠고, 익묻은 장글, 이끼 묻은까지는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장글을 뭐로 해석할 거냐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여러 학설이 있었는데, 실현한 여인으로 화자를 설정한다면 은장도, 여러분 은장도가 뭔지 아세요? 은장도? 옛날에 그 여인들이 우리 유교 사회에서 날이 요만한 짧은 칼인데 그걸 항상 품속에 지니고 다녔죠. 왜 품속에 지니고 다녔냐면 정조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겁탈을 당하거나 하려고 할 때 이걸 들어서 상대방 찌르는 게 아니고 누구 찌르라고, 자기 찌르라고. 근데 너무한 칼이지. 아무튼간 이 은장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니까 정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자, 그 다음 좌절한 지식인인 경우에는 가던 새를 마찬가지로 날아가는 새로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좌절했죠. 왜 좌절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같이 으쌰으쌰 하던 동지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그 동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평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가던 새는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누구 생각할까요? 동지들의 생각을 하겠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친구들, 동지들 혹은 동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끼 묻은 장글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나라를 일으켜서 혁명 정신을 이끌어야 되는데 글로만 쓰나요? 아니죠. 실천해야 되죠. 그런다면은 이끼 묻은 장글, 실천 정신이 담겨있는 어떤 병기, 무기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끼 묻은 혹은 녹슬은 무기 혹은 병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표에다 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요 시조에 대한 문제인데, 다를 봤더니 다는 황진이 시조였어요. 황진이 시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발음이 안 좋은데 교정기로 해가지고 그래요. 좀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의 초장을 봤더니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했거든요.
지금 이 A의 초장인 건데 밤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러분 추상적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죠? 보고 만질 수 없으면 추상적인 거예요. 개념이니까. 밤 만질 수 없죠. 만져지지 않는 대상이거든요. 그럼 추상적인 대상인 거예요. 근데 걔를 잘라냈다고 했죠. 만져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잘라낸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해서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러한 발상이 사용된 걸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있게 표현하면은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은 이황의 도살십이고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항상 푸르다는 얘기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 아침 저녁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맨날 흐르느냐.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청성과 유수를 본받아가지고 만고 상처 매일매일 푸르자라는 얘기거든요. 변하지 말자는 얘기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꾸준히 공부하라고. 이거 맨날 이랬다 저랬다 작심삼일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전원에 남은 흥은 뭐죠? 흥겨움. 전 나귀에 모두 싣고 나귀 등에 모두 실었대요. 여기에서 답 나왔죠 벌써. 흥이라는 거는 감정, 만질 수 없는 것인데 모두 실었어요. 짐을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져서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표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 이 시조는 흥이 굉장히 많은 이 사람이 계산 익숙한 길, 산이죠 산. 길로 훔치며 흥겨워하면서 돌아와서 아이야 지금 자연 속에서 재밌게 놀다가 와가지고는 책을 읽을 거래요. 금서를 다스려라. 책을 잘 다스려봐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나 여기서 책 보면서 남은 생에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김천택이라는 사람의 시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조선시대 때 사람인데 시조 짓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조를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시조는 이렇게 자연친화, 달관의 자세 이런 것들이 주제인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 다음 시조까지 같이 보시면은요. 이제 박일로의 시조. 박일로는 중요한 사람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가사 작품 중에서 무항사라든지 선상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썼고 시조도 여러 편 남겼습니다. 동기로 세범되어 한몸같이 지내다가 아까 전에 제망매강하면서 동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형제지간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곳 어디 갔을까요? 전쟁통에 있습니다. 날마다 석양 문외에 한숨 겨워 하느라 동생을 기다리는 형아의 마음. 다음 황진이 기녀시조이죠. 역시 이별 노래, 사랑 노래일 가능성이 있겠죠. 내일이야. 내일이야. 그릴 줄 그리워할 줄을 몰랐느냐. 누구를? 내가 보낸 전 남친을. 있으라고 했으면 야 가지마 나 옆에 있어줘 라고 했으면 갔겠냐마는 그 사람이 갔겠냐. 지가 굳이 그죠?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내가 보낸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보낸 거죠. 갈 테면 가 이런 건데 남자가 진짜 간 거야. 그러니까 보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황진이의 시조 그리움. 5번.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자, 보리밥하고 푼나물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안빈낙도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죠. 바위 끝 물가 자연 속이네요. 자연 친화 안빈낙도를 의미하는 시조일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서리법이죠. 안 부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일은 뭘까요? 고전 시가에서 기본적으로 자연에 반대되는 말은 무조건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 벼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 말고 벼슬 혹은 부귀 혹은 영화 이런 세속적인 가치는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를 의미하는 시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내용이랑은 상관없이 어쨌든 발상 및 표현에 연관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설시조가 나오는데 이 사설시조에서 A와 B가 의미하는 바를 각각 쓰라고 했는데 이 나의 사설시조는 뭐였냐 하면은 벌거벗은 아이들이었었죠. 두 명의 주체가 나오는데 이 벌거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테를 잡아 들고서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A 보세요.
발가숭아 발가숭아 이리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돼요? 저리 가야 살죠. 이리 오면은 잠자리채에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근데 잠자리한테 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 잠자리예요. 발가숭아 고추 잠자리야 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고추 잠자리는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뭘 당하고 있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에 나와 있는 발가숭이는 고추 잠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속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B는 뭐예요? B 부르나니 발가숭이로다. 부르는 것이 부르는 사람이 발가숭이로다. 여러분 옛날에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요 조그만 애들 있죠? 그 유치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은 뭐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기저귀만 차고 이게 잠자리채 들고 지금 막 개처럼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가숭이는 누구예요? 고추 잠자리가 아니고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아이들이 고추 잠자리한테 지금 이리 오면 산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이는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속고 속이는 세태에 대한 비판 이것을 적은 것이 이 사설의 주제였었죠.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셔서 12번 문제 보시면 이 12번 문제는 이제 가사 작품이었네요. 가사.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가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특히나 상충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 작품, 이 상충곡인데 위에 글. 상충곡은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가 가사의 효시, 첫 작품이라는 얘기죠. 이제 가사의 여러분 갈래를 잊어버렸을까봐 설명을 잠깐 드리면 가사는 몇 음보였죠? 4음보. 뭐랑 음보가 같나요? 시조와 음보가 같죠. 그리고 내용상 몇 단 구성? 3단 구성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가사의 기본적인 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상 3단 구성이기 때문에 시조처럼 끊겨있지 않아요. 줄이. 줄줄줄 이어서 써져 있는데 내용상으로 끊어보면 3단 구성이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12번을 보시면은요. 윗글 상충곡 가사의 첫 작품이었었고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봄을 만끽하는 노래가 상충곡이에요. 그럼 당연히 계절적인 배경은 언제? 봄이겠죠. 그래서 답이 그냥 발로 풀어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어떻게 계절의 변화에 따른 아름다움과 화제가 흥겨움이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계절만? 봄이라는 계절만 나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겨울을 의미하는 시어가 나오기는 해요. 엊그제 검었던 들 이게 겨울을 의미하는 시어긴 한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서술한 게 아니고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만 작품 내에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따른다라는 말이 옳지가 않습니다. 답은 1번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이건 뭐였죠? 이봐 니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라고 해서 본사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산수구경을 가자고 권유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은 맞겠고요. 수간모옥 맨 처음에 나오는 수간모옥이죠. 수간모옥 갔다가 정자 갔다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술 열심히 마시다가 봉두에 급히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마을을 쭉 바라봤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는 게 맞았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수간모옥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복습을 안 한 거죠. 그죠? 상충곡이 내신에 나오는 학교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천재 박교과서 쓰는 학교들. 천재 박교과서는 굉장히 여러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예요. 거기에 상충곡 나옵니다. 해설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화자가 지향하는 자연은 속세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은 아니다. 속세와 완전히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탈속적인 세계가 돼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다거나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죠. 자, 5번. 내용은 3문점이나 내용은 3문점이다. 이 얘기가 뭐죠? 이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가사라는 갈래를 설명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내용은 3문점이다. 줄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간모옥에서 나와서 걸어서 시냇가에 갔다가 이웃들 만나서 권유를 했다가 산봉우리에 올랐다가 이런 어떤 일련의 발자취들이 있는 줄거리가 있죠. 이게 내용의 3문장이란 얘기예요.
사실 시는 이렇게 줄거리가 있지는 않잖아요. 감정을 읊는 문학이니까. 그런데 가사는 내용은 그래서 산문적인데 형식은 율격을 가지고 있다. 운문체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음보 율격이니까. 그래서 가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용은 산문이고 형식은 운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편지는 중요하게 알아봐 줘야 되겠죠.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운문. 고전 시가가 운문이 끝났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1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유충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유충열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영웅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 보기를 먼저 읽어보시면 조선 후기 영웅소설은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영웅적 주인공들의 몰락과 상승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 상이한 지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소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에서 보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보기에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상이한 지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소설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뭐냐 하면 몰락과 상승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한편은 두 가지 상이한 지향의 결합 중에서 그 한편은 중세적 사회 질서의 혼란과 세속적 관심의 증대 및 개인의 욕망의 치고라는 무슨 지향성? 세속 지향성 1번. 두 가지 상이한 지향 중에서 하나는 세속적 지향성. 다른 한편은 흔들리는 옛 질서를 회복하여서 그 안에서 개인과 가문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회고적 지향성. 옛날에 잘 나가던 것을 다시 만끽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회고적 지향성이다. 충성과 효도라는 중세 윤리 이념을 중시하면서도 그 내부에서는 개인의 야심, 세속적 영광 등이 드러나는 영웅소설은 중세사회 해체기의 경험과 꿈을 반영하는 소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보기 1에서는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두 가지 지향을 많이 해줬어요. 하나는 세속 지향성, 개인의 욕망 추구. 두 번째는 회고적 지향성, 옛 질서의 회복이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인 건데 보기 2번도 있어요. 보기 2. 충렬이라는 이름은 국가에 충성하려는 유교적 이념을 부각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 충성과 효도라는 중세 윤리 이념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보기 2번에 A와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선지가 되겠고요. B. 작품 전체의 주된 갈등은 충신과 간신들의 당쟁이다. 충신, 충렬이파, 간신, 정한담파 둘이 싸웠죠. 그죠? C. 천자는 정한담 최위기의 모략에 빠져 충렬에 붙인 유심을 귀양 보낸다. 맨 첫 번째 줄거리죠. 앞부분 줄거리.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를 감상을 한대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허무한 문제죠. 왜냐하면 보기 1 열심히 어렵게 설명해놓고 보기 2 문제 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줄거리를 줘놓고서는 답은 엉뚱한 데 있었죠. 지문을 보면 답을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기를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세는 첫째, 보기가 나오면 보기에서 주고 있는 정보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문제 푸는 데 도움은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볼게요. 유충렬이 후에 필마 단기의 모습으로, 필마 단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혼자 나와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한 필의 말로 홀로 나와서 싸워가지고 저 그냥 다 무찔러버리죠. 몇천 명 한 번에 죽여버리잖아요. 반란을 평정하고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 A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어. A. 국가의 충성. 왕을 구하러 갔잖아요. 천자를 구하러. 윗글의 표면적인 주제는 A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충렬이 천자와 나라를 모두 구한다는 중세 이념. 요 단어는 보기 1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보기 1과 보기 2를 적절히 조합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정한담 일당이 몰락하는 것은 B의 갈등이 간신의 파국으로 끝나 혼란스러운 시대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한담 일당이 몰락하는 것. B의 갈등은 뭐죠? 충신과 간신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정한담이 간신인데 당연히 누가 얘기했어요? 충신이 이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천자는 시와 같은 사건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개인적 욕망의 추구라는 세속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시가 뭐였냐 하면 이거죠. 충렬 부친의 유심을 귀양 보냈거든요.
이 C는 천자가 지금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최일기하고 정한다면 홀딱 빠져가지고 치용신을 유배보낸 거예요. 이 C의 보기와 세속적 욕망이라는 개인의 추구가 연결될 수 있나요? 연결될 수 없죠. 오히려 이 C는 천자의 실수를 지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처럼 욕망의 추구라는 본인의 세속적인 지향성이다라는 이 단어와 C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 보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더라도 답을 명확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고. 자, 5번. 미끄러운 영웅소설의 대표적으로 C가 주인공의 고난과 시련의 계기가 되어서, 자, C가 아까 뭐였냐면은 충렬의 아버지를 천자가 귀양 보낸 사건이었죠.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옛 질서 회복은 뭐랑 연관이 있었다? 회부적 지향성과 연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기 1과 보기 2를 적절히 조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본문과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러나 본문과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4번 선지를 답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기 1과 보기 2만 봐도 답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볼게요. 이 18번 같은 경우는 허생전,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가인 박지원의 소설이었었죠. 이 허생이 의미하는 바는 실학정신을 추구하는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었었고, 허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명분만 세우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었죠. 대표적인 등장인물로 이완대장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이완대장에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인재 등용에 관한 것, 그리고 친명 배척의 허구성에 대한 것, 그죠? 그리고 청나라와의 교류에 관한 것, 이 세 가지의 계책을 말을 해줬는데 이완대장이 우리 사대부들이 이 우리의 한복을 버리고 청나라 오랑캐 옷을 입고 청나라 가서 문물을 배우겠습니까? 못해요.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완대장한테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돼 하면서 칼을 쫙 뽑았더니 이완대장이 도망갔다. 이 얘기로 허생전이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허생의 입장을 골라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오랑캐로 여기던 청에게 항복한 것은 조선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청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새 주인이 되자 조선은 스스로 명나라를 계승한 진정한 중화국가임을 자부하면서 치욕을 씻기 위해 청나라에 대한 복수, 즉 북벌을 다짐하였다. 북벌의 가치 아래에 단결하여 조선은 병자호란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만 정작 북벌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완대장을 비롯한 여러 사대부들이 꿈꾸고 있었던 청나라를 벌하는 것, 북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대부들은 북벌해야 돼, 북벌해야 돼 하면서 자꾸만 말로만 북벌을 외치고 있었다. 허생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청이 예상과는 달리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크게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생전의 허생은 사실은 박지원이라는 작가의 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허생이 그 작품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처럼 경제적, 문화적으로 크게 번성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실제적인 위치를 이미 허생은 꿰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대부들은 그걸 모르고 맨날 북벌만 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벌을 외치는 사대부들이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 실제로 청나라의 위치를 인식하고 청나라가 그렇게 그다지 뭐 좋아하진 않지만 배울 건 배워야지 라고 말하는 허생을 비롯한 박지원의 생각은 이제 실학파, 실제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허생은 청나라를 치려고 하는 북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였느냐, 다시 앞에 보시면 허생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죠. 방금 말한 것처럼 북벌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측면, 또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말하는 허생의 측면이 현실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허생전의 지금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보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대부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2번 선지로 치자면은 허생이 사대부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허생과 사대부는 일반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를 했었죠. 왜냐하면 사대부들은 현실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을 좋아하는데 북벌,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을 좋아하는데 허생은 정신적인 측면보다는 야 청나라 거 배워야 돼 현실을 봐 라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배치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대부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 의식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일단은 어렵고 긴데다가 앞부분은 허생이 매점매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조선의 경제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나오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완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당시의 사대부 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주제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이제 현대시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시 중에서 22번으로 가봅시다. 일단 다의 작품은 윤동주의 작품이었죠. 윤동주 하면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시인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다의 복이 있죠. 22번에 복이를 쓴 사람은 이제 이상이라는 작가인데 이상 역시 1930년대 대표적인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라는 시인과 이상이라는 시인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냥 자아 성찰 이 주제가 여러 가지 작품에서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에 대한 시 해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다는 수업 시간에 했을 테니까. 자, 보기 볼게요. 거울에는 소리가 없어. 딱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되겠죠. 띄어쓰기 왜 안 돼 있을까요? 이런 시를 갖다가 초현실주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오늘 학교에 가기 싫다. 띄어쓰기 대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쭉 생각하죠. 아씨 나 오늘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자 그런데 쓸 때는 띄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띄어서 쓰지만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고 과정은 띄어서 사고를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도 이 화자의 내면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거울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화자는 뭘 보고 있죠? 거울 보고 있죠. 거울 보면 누가 나오나요? 내가 나오죠.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나와 내 안에 나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래서 악수를 받을 줄도 모른대요. 역시 두 자아가 화해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거라면은 거울이 아니었던 늘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거울 속에 나는 나와 정반대여서 악수도 못하고 내 말도 못 알아듣지만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지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여기서의 나는 현실의 나. 이 거울 속의 나는 내면적인 나가 되겠죠. 이 두 자아는 현재 일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자, 거울 속의 나가 누구라고 했죠? 내면의 나였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칭찬할 수 없으니 내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근찰도 못하고 근심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분열의 상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19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죠? 1번, 다는 주 자아가 화해하나. 왜 화해를 하죠? 다의 맨 마지막을 보면 눈물과 위안으로 찾는 최초의 악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나와 내면적인 나가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었죠. 2번, 보기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 다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운 것이 다이니까 수업 시간에 다에서 상징적인 시어가 뭐였죠? 등불이죠, 등불. 저기 시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등불이 진짜 등불인가요? 아니죠. 나의 의지예요. 내 마음의 용기. 어두운 시대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의지와 용기로 어두운 시대 상황을 헤쳐나가겠다라는 상징적 의미인 것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보기의 역설적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냐? 여기죠, 여기.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으면은 거울이 없어서 내가 거울이 안 보이는데 거울 속에는 항상 내가 있대요. 내가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나오는 건데 거울이 없는데도 거울 속에 항상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죠. 이래서 여기가 역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다와 복이 모두 현실에 고민하는 화자 내면적 자아를 말하는 거고요. 4번 다의 디귿과 보기의 간은 모두 현실적 자아를 상징한다. 아, 요게 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보기의 간은 거울 속에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자아라고 했죠? 아까 내면적 자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울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아가 현실적 자아겠죠. 그래서 4번 모두 현실적 자아가 아니죠. 다의 디귿은 내면적 자아를 의미를 합니다. 보기에 가는 내면적 자아를 의미를 합니다. 자, 5번. 보기의 거울은 거울 밖에 나와 거울 속에 나를 연결해주면서도 단절해주는 매개체이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시 속에 나오죠. 왜냐하면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지만 거울이 아니었다면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만지지 못한다 단절, 여기에서는 만남,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문제인 20번과 21번은 나의 니은의 표현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제 나의 니은은 무슨 법이에요? 나의 니은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갔는데 안 보냈다. 역설이죠. 그죠? 21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기억과 동일한 표현법을 사용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분에 들이오리다. 요거였는데 죽어도 안 잊는 걸 훌리오리다. 진달래 꽃이었죠. 대표적인 표현법이죠. 이거는 반어예요. 반어. 그럼 역설과 반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역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에서 모순되는 용어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이게 역설이고요. 자, 반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만 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상황을 생각해보면 반대야. 이게 반어예요. 그러니까 역설과 반어의 차이점을 좀 아시고 이런 표현법에 관련된 문제는 내신에서도 단골 문제로 나오니까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번 현대시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죠.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인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의주 도시죠. 유동 동네 이름, 박시봉 사람 이름, 방 쓴다 편지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백석이라는 작가의 시를 보면은 참 마음이 쓸쓸하면서도 좀 포근해지면서도 좀 연민의식이 생기면서도 그런 시들을 많이 썼어요. 이 백석은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죠. 7번 했죠, 결혼을. 왜냐?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우리나라의 3대 미남 중에 한 명이에요. 현대 문화 3대 미남 중에 한 명. 근데 이 시인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1990년대 후반에 마지막에 삶의 모습이 남한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 그 사진도 언제서 사진인지는 몰라요.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이 1900년대 초반 사람이라 뭐 그런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쨌든간 아주 유능한 시인이었었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의 가족 해체 양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A에서 E로 나누었을 때의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A를 봤더니 뭐가 되어 있냐면 아내를 잃고 가족들과도 다 떨어져서 쓸쓸하게 혼자서 목순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B를 볼게요. B에서는 뭐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맨날 방에서 뒹굴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난 너무 슬퍼.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까? 하면서 맨날 슬퍼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A. 화자가 가족과 헤어져 떠돌이 생활하는 외로운 삶의 저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맞는 얘기 되겠죠. B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고뇌하고 있죠. 왜냐하면 슬픔을 연하여서 되새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C를 볼게요.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곳이 핑 베일 적이며 뭐하죠?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가슴이 꽉 메워 답답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C.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거죠. 슬픔이 심화된다. 맞는 말이죠? 자, B에는 나 혼자 누워있는 단절된 공간이었으나 맞죠? D를 가볼게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뒤에서부터 화자의 정서가 그러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개를 드는 자세로 변화하면서 삶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 어떻게 전환된다?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슬픔이나 화남이나 답답함 같은 정서들이 다 사라지고 인내하고자 하는 정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뒤에는 화자가 운명론적 세계관을 벗어나 풀렸죠. 자, 왜냐하면 뒤를 봤더니 이때 나는 내 힘이며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만 세상을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뭘 따라갈 거냐? 이것들보다 내 힘이며 뜻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것이 운명이죠. 그런 운명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 운명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의지대로 못 살고 마음대로 내가 굴러다니는구나. 운명에 의해서. 이런 인식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게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게 되겠고요. 오히려 운명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더 크고 높은 이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공간이다. 또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내 슬픔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자, 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 시에서 화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공간이라면 내 어리석음과 슬픔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였었죠. 자, 2에서는 화자가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맞죠? 알파벳 E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이제 갈매나무가 굉장히 얇고 이제 가느다란 나무인데 그 위에 지금 눈이 소복히 쌓이고 있는데 나무는 어때요? 떨지도 않고 의연하게 서 있죠. 그 추운 눈을 맞으면서도 나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겠다. 눈처럼 싫은 현실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견뎌보겠다라는 것을 갈매나무라는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자, 곧바로 25번으로 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죠. 이 문제를 안 풀고 설명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만약에 안 풀고 이거 듣다가 흠칫한 사람들 있지,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만큼 다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앞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풀으셔야 돼요. 숙제 갖고 왔을 때 만약에 본인이 푼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25번. 가시에 적용된 시인의 눈에 대한 발상과 거리가 먼 것은 김수영의 눈이죠. 김수영의 눈. 김수영의 눈에서 이 눈의 의미는 뭐였죠?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1차적으로 생명력. 자, 그리고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눈 떨어 보라고 눈 떨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하자 했죠. 기침하면 뭐 나와요? 가래가 팍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가래를 정화시켜줄 수 있는 거야. 정화. 그럼 눈은 완전히 긍정적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고전 시가, 고전 시가에서는 눈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추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현대문학에 오게 되면은 눈이라는 시어가 추위랑 꼭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 흰색,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 흰색이면 어떤 느낌이에요? 정화, 깨끗함 이런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 눈 내린 다음날 커튼 착 쳐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덮여있잖아. 쓰레기 더미 위에도 눈이 다 덮여가지고 아름답게 변하죠. 더러운 것들을 감싸주는 포용의 의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됩니다. 김수현의 눈에서는 그 중에서도 생명력과 정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냥 발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 답에 손들고 있잖아. 눈의 차가운 감각, 여기서 차가운 감각이 아닙니다. 흰색, 생명력,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삶의 실현과 역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인 생명력과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9번을 갈 건데 29번 가시기 전에 그 24번 잠깐 보시면 감각의 전이 양상이 나의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랬어요. 감각의 전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간감적 신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청각의 시각화라든지 시각의 청각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억은 청각의 시각화죠.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청각인데 말을 달린다라는 시각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이시켰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9번 보기를 바탕으로 해요. 다학을 감상한 것 중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다가 뭡니까? 태평천하죠. 태평천하. 태평천하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표현법 단어법이죠. 이 태평천하를 누가 말했죠? 윤직원 영감이라는 이 태평천하의 주인공 영감이죠. 친일파, 그죠? 이 사람이 이 일제강점기,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제사를 다 지켜주는 이 시대를 왜 이 시대에 손자놈은 왜 사회주의를 하냐 이렇게 태평천한데 라고 하면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했죠. 기본적으로 태평천하를 지은 채만식이라는 작가는 그의 작품 안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물들은 안 나옵니다. 이 태평천하처럼 부정적인 인물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나쁜 짓을 막 해요. 그러면은 독자들은 그걸 읽으면서 와, 씨, 그 쓰레기 새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나쁜 사람들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를 되짚어보게 한다. 이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읽어보시면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그는 처음부터 지식인의 자의식을 날카롭게 투시한 예컨대 지식인 소설의 유형으로 독자적인 면모를 획득하였다. 여기서 그가 채만식 작가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비극적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니까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야. 대상에 대한 통렬한 풍자, 희화화의 정신으로 강력한 풍자적 리얼리즘의 소설 세계를 이루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풍자, 희화화. 자, 희화화가 뭐죠? 비판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태평천하에서도 비판의 대상 누구였죠? 윤직원 영감. 동물처럼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같이 보시면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정적인 인물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다 짬뽕시켜서 정리해놨어요. 뭐라 그랬죠? 태평천하. 대표적인 표현법, 반어법이다. 누가 말한 거다? 윤직원 영감이 말한 것이다. 윤직원 영감은 무엇이다? 친일파다. 그죠? 타락한 부정적인 인물인 윤직원 영감의 말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서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답은 1번으로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31번. 현대 소설 중에서 6.25 전후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장마라는 작품이죠. 장마 같은 경우에는 각각 국군과 인민군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할머니 2명을 통해서 그 할머니 둘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할머니들이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6.25 같은 경우에는 이념의 대립인데 할머니들은 이념이 없어요. 잘 몰라요. 관심도 없겠죠. 우리도 지금 뭐 이데올로기나 이념, 사상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대다수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는 내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가 더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때문에 6.25가 발발을 했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별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는 이런 그냥 평범한 민중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풍비박산이 났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이념적인 갈등을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것은 인민군 아들을 둔 할머니와 국군 아들을 둔 할머니 대리인전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가 되겠고 2번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의 아픔이죠. 사실은 이 친할머니 외할머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사의 아픔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3번 6.25 전쟁 중 어느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4번 이념 대립으로 인한 분단의 원인을 여기서는 분단의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6.25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민중의 삶이 다 망가졌느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논리적
문장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장마는 이념 대립이 몰고 온 6.25 전쟁과 분단을 상징한다. 그렇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처음과 끝이 아주 명확한 소설이에요. 장마가 시작하면서 작품이 시작이 되고 화해하면서 장마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장마라는 건 기간을 생각해보면 우중충하고 맨날 비가 내리고 어둡고 이러죠. 그 장마의 기간이 마치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과 같은 기간이다라고 해서 상징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학이었었고요. 30번 때부터 정확하게는 34번부터는 문법입니다. 문법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문법들만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에 보기는 품사를 분류한 것이다. 품사는 여러분 문법을 하시면서요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36번 문제가 품사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문제인데요. 기억에서 지읒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표를 먼저 볼게요. 디귿. 디귿 뭐예요? 디귿. 디귿을 보니까 저기 용언이네요. 용언. 용언은 이렇게 바꿀게요. 문장에서 주어를 뭐 하는 기능?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이다. 그렇죠. 용언에 해당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 그녀가 예쁘다. 그가 달린다. 예쁘다 형용사, 달린다 동사. 대체적으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죠. 리을은 수사였었죠.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나눌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시옷. 시옷은 뭐죠? 조사죠. 조사. 기억은 뭐죠? 불변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물론 그렇죠. 조사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말해보세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을, 그죠? 부사격 조사에서 에게 바뀌지 않죠. 형태가.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 예외가 맞죠. 서술격 조사 뭐 있죠? 무엇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고 나는 학생이면서 뒤에가 활용이 되니까 예외적으로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는 불변어가 아닌 가변어에 넣어주셔야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미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귿과 구별되고 라고 했는데 미음은 관형사죠. 관형사 불변어죠. 디귿과 구별되고 있어요. 디귿은 뭐죠? 용언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 책, 내가 어제 산 책 이런 경우에 문장 성분으로 보면 새도 책을 꾸며주고 있고요. 산도 책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관형어가 됩니다. 문장 안에서 채우는 꾸며주는 건 다 관형어죠. 근데 그 관형어가 이런 식으로 품사 자체로 관형사인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용언의 활용형으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 얘도 책 꾸며주잖아요. 얘도 관형사고요. 얘도 책 꾸며주잖아요. 얘도 관형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처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새,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럼 관형사. 산, 사서, 사다, 형태가 변할 수 있죠. 그럼 용언이죠. 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으로 품사를 구분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점에서는 체험과 구별되는 것이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 다섯이 걸어간다라는 문장과 다섯 사람이 걸어간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서 다섯 뒤에 이가 붙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섯은 수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다섯이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섯이 사람을 꾸며주는 수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의 결합 유무로 관형사인지, 그러니까 수관형사인지, 수사인지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이응은 어간에 명령형 어미가 붙을 수 있는 반면에 이응 동사입니다. 지읒은 형용사죠. 청유형 어미가 붙을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명령형 어미든 청유형 어미든 두 개 다 붙을 수 있는 것은 뭐죠? 동사죠, 동사. 형용사, 예를 들어서 제일 잘 쓰는 형용사, 예쁘다. 자, 우리 이제부터 예쁘자. 다를 빼고 청유형 어미 붙이면 말 됩니까? 비문이죠, 예쁘자. 잘못된 표현이에요. 선생님, 예뻐지다 있는데요. 예뻐지자. 이거 되는데요?
이거는 예뻐지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뻐지다는 동사예요. 기본적으로 지다가 붙어서 동사로가 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쁘자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형용사에서는 청류형이 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합성어, 파생어, 단어의 형사문정을 볼게요. 자, 보기 1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결합 순서를 고려하여서 보기 2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했어요. 나뭇가지, 뭐 플러스 뭐죠? 나무 플러스 가지. 맏며느리, 맛 플러스 뭐죠? 며느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나뭇가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어근 플러스 땡땡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기억 옆에 뭐라고 되어야 합니까? 어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어근 플러스 어근. 자, 맏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니은이죠, 니은. 맛 플러스 며느리인데 기본적으로 며느리는 뭐죠? 어근이죠. 그럼 맛은 뭐라고 봐야 되죠? 첫째의를 의미하는 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모 뚫린 데가 뭐냐면은 여기 네모 뚫려 있고요. 여기 네모 뚫려 있고 여기 네모 뚫려 있으니까 어근, 접사, 어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답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네요. 이건 쉬웠죠?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많이 헷갈려하는 이 문장의 종류,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39번이에요. 각 문장의 종류를 지금부터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번 나눠봅시다. 이 안개만 거치면 비행기가 출발한다. 이렇게 끊길 수 있겠네요. 자, 2번. 어제 설악중학교에서 벽운제가 열렸다. 어렵네요. 그죠? 이건 여러분이 좀 많이 모를 법한 것이에요. 일단 3번부터 가볼게요. 내가 태어난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내가 태어나니 뭘 이것을 꾸며주고 있네요. 자, 4번. 우리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창문을 활짝 열었다. 자, 암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서술어를 봅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봅니다. 그럼 문장은 하나가 나오죠. 우리는 열었다. 무엇을? 창문을.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었다. 그럼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어디에 있죠?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바람이 잘 통한다. 이 문장이 전체 문장의 중간에 들어온 아는 문장이 되겠고요. 암긴 문장. 바람이 잘 통하도록 열었다.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는 무슨 구다?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사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겨있는 거죠? 부사절로 안겨있는 암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얘는 부사절로 암긴 문장. 그죠? 자, 1번. 안개만 거치면 비행기가 출발한다. 안개만 거치면 뭐뭐 하면 조건절. 조건으로 이어진 문장.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어진 문장이 되겠고요. 조건절이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은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 수락중학교에서 뭐뭐에서 붙으면 주어라면서요. 학교에서 문자를 보냈다. 학교에서 주어로도 볼 수 있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선생님 주어 서술어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의 에서는 주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되려면 뒤에가 이렇게 피동문 혹은 사동문의 형태가 되면 안 돼요. 피동문 형태가 되면 안 되죠. 벽운제가 주어죠. 벽운제가 열린 것이고 어디에서? 수락중학교에서. 이거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하나와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는 혼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락중학교 어딘 줄 아세요? 수락중학교가 그 수락산 밑에 있어요. 저기 도봉구에. 그 수락중학교 나오는 선생님이 만들었나봐요. 이제. 자, 3번. 내가 태어난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마찬가지죠? 서술어를 먼저 보세요. 열렸다. 주어 어디 있습니까? 서울올림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라는 주어는 태어난이라는 주어랑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1988년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얘는 관형절로 암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서술어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서술어가 어울리는 주어를 찾아주시면 문장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41번. 자, 다음 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피동과 사동을 구분을 하려면 사동의 통사적 실현인 뭐뭐 개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사동, 개하다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피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얘는 피동이에요. 편찮으신 할머니를 침대에 눕게 했다. 맞죠? 그럼 2번 사동이에요. 마을 전체가 거센 폭풍에 휩쓸게 했다.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피동이에요. 무서움에 떨던 동생이 어머니에게 안게 했다. 안 되죠? 이건 사동이에요. 선생님께서 외친 고함 소리가 나에게 듣게 했다. 이상하죠? 그럼 얘는 피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가지고 말이 되면 사동, 안 되면 피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되시겠죠? 여러분이 이 피사동을 의미로 생각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의미로 명확하게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뭐 개하나를 붙여보시고 사동과 피동을 문법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사이시오 표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의문의 변동에서도 중요하고요. 한글 맞춤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사이시옷은.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하여 다음 단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사이시옷에 대한 보기가 위에 제시되어 있죠. 일단 중요한 것은 합성어여야 하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단어 2개 중에서 한 개는 반드시 고유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뒷간과 뒤간 어떤 거 써야 하는가? 일단 탐구 내용을 봅시다.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되는 소리로 발음되므로 뒷간으로 적는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어가 아니죠. 뒤는 순 우리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로만 구성되었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그죠? 그리고 한자어로만 구성되면은 사실 사이시옷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틀려버렸어요.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어였다면은 사이시옷을 붙여주면 안 되는 것이 맞죠. 자, 2번. 나무꾼 순 우리말로 구성된 합성어로서 뒷말의 소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므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무 플러스 뭐예요 이거? 나무 플러스 꾼이에요. 그럼 꾼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된 소리예요? 원래부터 된 소리죠. 그러니까 된 소리로 발음된다는 이 표현이 틀려버렸습니다. 자, 3번이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어로서 하교 한자어죠. 길 순 우리말이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므로 하교길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우리 하교길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하교길 사이시옷을 붙여주는군 맞는 말이 되겠고 답은 3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볼게요. 아랫 플러스 니 순 우리말로 구성된 합성어로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이거 못한데요. 니은이에요. 니은 소리가 전남으로 아랫니로 적는군 이라고 했죠. 이런 것도 여러분 중요시 봐주셔야 돼요. 낚기가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아래 플러스 니거든요. 그럼 뭐죠? 원래부터 니은이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 소리가 전난 게 아니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아랫니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니은 원래 있던 거고요. 받침에만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소리가 전나는 것이 아니고 니은 소리가 전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일 같은 경우 볼게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으로서 발음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발음상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틀렸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일이라고 해서 니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니은이 첨가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얘는 발음상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니은 첨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 이제 중세국어 문제풀이인데요. 중세국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강으로 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 앞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첫 수업 우리 휴원 이후에 첫 수업 오실 때 반드시 형성평가는 수업 때 지참하셔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거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혼자서 오답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